예, 그렇다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 등장 이후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된 거고 갑자기 무슨 종파투쟁 해가지고 실권을 잡은 뒤에 한 게 아니라고. 예, 그건 뭐냐면은 이 북한이란 체제의 출발점이 김일성이라는 가짜에서 출발했거든. 예? 김일성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가짜를 키워내려면은 김일성을 조작을 해야 돼. 신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고 김일성이가 부하들 데리고 와서 해방시켰다고 네. 가짜로 만들어 놨으니까 네. 그걸 뒷받침하려면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지. 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가 외국에 나갔으니까 요 사람들이 또 진실을 알까 싶어가지고 통제를 했다는 거지.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스스로 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근데 제가 취재한 부분에 있어만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동유럽에서의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후에 56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딱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집니다. 김일성 우상화예요. 우상화요? 그렇지. 김일성 우상화고 이 김일성 우상화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있어서는 가장 골간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김일성 우상화 정책과 주체 사상의 강화, 외국인 배척 운동, 그리고 북한 내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순혈주의, 이 네 가지의 축이 동유럽에서 곳곳 역사적인 객관적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이것을 발견한 게 사실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네. 그래서 마치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친북적인 인사들만이 그렇지. 뭐 이렇게 쉽게 적어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언론 그다음에 객관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렇죠. 그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이 튀어나온 거죠. 그걸 봐봐. 동유럽이라는 곳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그렇죠. 왔는지를 네.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주 따뜻한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게 거기 가보니까 휴머니즘은 없고 완전히 이 김일성 우상화의 로봇이 된 아이들만 거기 있었던 거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이 다큐멘터리가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적 의미는 그러니까 발견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휴머니즘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그렇죠. 휴머니즘은 어디서 작지. 존재하냐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동유럽에 있는 교사와 친구들과 그렇죠. 북한 아이들 사이에서 휴머니즘이 존재를 해요. 존재하지.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범하고 그렇죠. 굉장히 뿌리 깊은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감이, 이 순수한 인간적 교감이 왜 방해가 되고 이 교감이 왜 차단이 지속도 안 됐지. 그것이 1950년대 단절돼 버렸어요.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6년도에 헝가리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스탈린이 53년도에 사망한 이후에 후르츠초프가 56년도부터 격화운동 제20차 그렇죠. 제20차 공산 소련 공산당 그 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스탈린에 대한 반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이제 1인이 지배하는 공산당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스탈린 때 뭐 수백만 명이 처형당하고 수청당하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곳곳에서 자유화의 물결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 틈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헝가리 혁명이 1956년 56년 가을이 56년 10월에 일어나죠. 여기에 애들이 가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유럽에 있던 아이들이.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 나오고요.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폴란드에서 찾아낸 기록은 그 몇몇 아이들이 탈출을 했다. 기숙사를 탈출을 했다. 그리고 애들이 자유를 향해서 그 망명을 신청하는 거, 프랑스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대사관 같은 곳에서도 망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몇몇 아이들은 국경 검문소에서 검문이 됐다. 아, 검문이 됐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아이들의 주소가 폴란드 뿌아코비체라는 거죠. 그런데 1956년도에 폴란드 뿌아코비체, 제가 뿌아코비체를 갔다 왔습니다. 예, 예. 바르샤바도 아니고 뿌아코비체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그리고 굉장히 은폐된 지역이에요. 예, 예, 예. 거기에 북한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10대 아이들이 생활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일반 아이들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시 1,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폴란드 아이들이 뿌아코비치에 살았었거든요. 예. 북한 1,400명의 북한 고아가 폴란드에 그렇죠. 있었죠. 예. 그 지역이 바로 뿌아코비치라는 곳이었는데 예. 2명의 아이들이 검거되고 나서 북한 정보원에게 인계가 됩니다.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예. 어디서 얘네들이 살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기에 얘네들의 그 생활 장소, 주소가 폴란드 뿌아코비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지. 예.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탈출을 했다. 그리고 헝가리 대사인 지금 초모세 씨가 쓴 책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당시 북한의 전쟁과와 북한의 유학생들이 당시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그건 누가 썼어요? 그거는 헝가리의 대사 지금 현재 헝가리 대사로 있습니다. 초모세 씨. 누구죠? 초모모세라는 그 초모모세.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뭐 제가 아니, 초모모세 어느 나라 대사인데? 헝가리 대사 주 한국 헝가리 대사. 지금도 대사.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거 재밌네. 이분이 네. 쓴 책이 있다고요? 네. 네. 무슨 책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그 책. 번역됐어요. 그럼요. 그 책 나왔어요.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초모모세라는 헝가리 대사 치면 나와요. 예. 관심 있는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거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당시에 물론 그 책에는 북한 전쟁 고아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북한 그 유학생들,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예.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 당시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는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헝가리 시민혁명 때 시민들이 총을 못 쐈대요. 헝가리 사람들이 총을 못 쐈답니다. 그거 이상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요? 그 총 쏘는 기술을 북한의 유학생들이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 재밌네. 그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으로 선택을 해서 망명을 하죠. 그럼 지금 좀 나타날 텐데. 그분은 이 책의 인터뷰가 얼굴까지도 다 실명을 공개했어요. 그 책에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그럼 말씀드리면 이 다큐멘터리에 1956년의 사건이 좀 자세한 비중으로 그렇죠. 다루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1956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잘 모르신다는 건 좀 그렇고 우리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195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쇼프 서기장이 6시간에 걸쳐서 스탈린 격하 연설을 합니다. 스탈린이 죽은 지 3년 만에 하나님 같은 스탈린을 아주 무도한 독재자로 살인자로 규탄하는 연설을 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공산당 역사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공산 세계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스탈린을 믿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스탈린을 후르쇼프가 격하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교훈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1인 숭배를 하면 안 된다. 1인 숭배 체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의 이게 세계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협을 느낀 게 김일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택동이라고. 그렇죠. 모택동. 그래서 모택동은 힘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스탈린은 김일성이는 스탈린이 세운 그렇죠. 허수아비니까 이게 후르쇼프가 이렇게 도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일성이 겁을 내. 그 자료를 제가 찾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955년까지 김일성은 북한 전쟁 고아들을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시간이 한 5, 6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상급 학교로 진학되는 애들한테 기술 학교로 진학시켜요. 그리고 대도시로 나오게 해요. 55년 전까지는 완전히 은폐된 곳에 있던 애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대도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그들한테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탄광 기술이었어요. 탄광 기술은 오늘날의 IT와 같아갖고 당시 북한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걸로 애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 기술을 애들이 습득을 한다면은 애들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렇지. 그 전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편중된 기술 의존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돌려야 되겠다. 동일업으로 돌리고 외교를 좀 다각화시켜야 되겠다. 경제 지원도 좀 받고
우리 아이들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북한이 계속 공문 보내고 결국 56년 6월에 김일성이 5개 나라를 공식 방문을 해서 아하. 애들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사진도 있겠네. 네, 이렇게 아주 희귀한 사진이에요. 네, 뭐 인민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찍는 그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사진들을 계속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55년까지는 얘네들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56년도에 동유럽으로 김일성이 방문한 이후에 56년에 김일성이 공석을 틈타갖고선 소련파와 연합파가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그랬죠. 그렇죠.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왜냐하면은 소련의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흐름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전문을 받고 급히 이제 다시 돌아왔네. 북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래, 수습을 합니다. 북한은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종파투쟁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일성이 그들을 몰아내서 그렇죠. 종파투쟁에 성공했다.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일성 입장에서는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존재는 그렇죠. 그 주장스럽다. 굉장히 아주 위협적인 존재.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상 검열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선생님들이 뭘 담당했냐면은 예술을 담당했어요. 예술을. 유럽 선생들은. 미술, 음악, 동유럽 제일 선생들은. 중요한 게 문학. 애들한테 문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 애들한테 문학을 가르친 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왜냐하면 문학. 그럼요. 모든 이 시대의 문학이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그렇지. 강조하는 거 문학은 아니에요. 그렇지. 인간의 가치, 그 소중한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매일같이 집단적인 생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동유럽의 섹스피어라든가 이런 이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결국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그렇지. 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헝가리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애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용기 있는 애들이 그 시민혁명에 참여하고 헝가리 사람들한테 총 쏘는 것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얘네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56년이 북한에는 그런 격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가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잡아놓았던 이 남노당 출신들을 상당히 풀어준다고. 풀어주고. 왜냐하면 후르시오프가 이렇게 완화 정책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박갑동이라고 있어요. 남노당 간부입니다. 박헌영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탈출한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갔는데 박갑동 씨가 나를 만나면은 나는 후르시오프 때문에 덕분에 살았다고 이런다고. 유화정책 때문에 살았다. 일시 유화정책이가 유화정책 때문에. 북한도 일시 유화정책 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화되는데 헝가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역시 후르시오프가 시작한 이런 일종의 이 정책을 뭐라고 해야지? 일종의 햇볕 정책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헝가리에 있었던 용감한 민주투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렇죠. 그게 시민혁명. 그래가지고 당시 공산당 정부를 몰아내버린다고. 그렇죠. 몰아내고 한때 정권을 차지해요. 그렇죠. 정권을 차지한다고.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요걸 보고 되죠. 후르시오프가 당황하지. 내가 스탈린 격화운동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을 뒤엎는 혁명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탱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를 진압을 한다고. 그렇죠. 진압해가지고 상당수가 죽고 그때 약 20만 명의 헝가리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산 세계가 1917년에 등장한 이후에 최초의 무장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헝가리 사태를 가지고 막 세계에서 지원을 한다 뭐 했는데 아무도 근데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붙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그 뒤에 등장한 정권이 비록 이 소련의 꼭두가시 역할을 했지만은 워낙 피를 많이 흘려 놓으니까 그 뒤에는 그렇게 탄압을 못 했어요. 네. 헝가리는 탄압을 못 해가지고 상당한 자유를 줬다고. 네. 그래서 89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게 헝가리였다고. 헝가리가 가장 먼저 민주화가 네.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또 한국하고 가장 먼저 수교한다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런 또 배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피를 흘린 덕분이에요. 예. 그 동유럽의 동유럽의 한 공산주의를 연구했던 한 분은 제가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긴 게 1950년대 중반을 보면 세계의 공산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다. 1950년대 어떤 정책을 갖다가 펼쳤는지에 따라서 공산당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데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체제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섣부른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원건주의 또는 통일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시각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득될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은 이번 작품에 지금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1956년에 세계 공산국가가 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굉장히 그러거든. 요동쳤죠, 그 시기가. 우선 종주국인 소련이 그렇게 그렇죠.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후르쇼프를 넌 수정주의자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모택동이라고. 모택동이가. 그리고 북한이지. 그렇죠. 북한이 모택동 편을 든 거지.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간 거지. 그렇죠. 그때 만약 50년대에 북한이 이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개방 쪽으로 갔으면은 오늘날 북한은 없는 거지. 더 좋은 거지. 더 저는 통일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제가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굉장히 앞선 기술과 문화를 갖다가 습득한 아이들이었고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주의가 그렇게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켰던 애들이에요. 그렇지. 재미난 것은 당시에 전쟁 고아들만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곳에서는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소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이 이 전쟁과의 흐름 속에 그냥 끼워주네. 끼워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랬느냐. 알았어. 19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은 거의 뭐 전쟁으로 그렇지. 완전히 모든 게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고하로 위장해가지고 외국 유학 보냈네. 해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증언들이 막 나와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있는 아이디가 있더라. 기가 막힌 거죠. 종족 그렇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먹을 거 아껴가면서 애들을 받았는데 애들 중에 몇몇은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간부들의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것이 애초에 순수한 휴머니즘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됐다. 그렇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